오늘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소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소설의 결말이 이 영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읽으실 분들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설이 그다지 맞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철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설에서의 진정성은 아주 개인적인 견해지만 작가 자신의 경험의 비중을 어느 정도를 두냐가 중요한데,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소설은 전적으로 허구 90%에 가깝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읽었던 소설인데요. 그렇지만 홀든 킬 콜필드, 그러니까 호밀밭의 파수꾼의 남자 주인공이죠. 친구는 몇 주 동안을 지금도 이제 제 머릿속에 한 30%를 차지해 버린 것 같습니다. 허구지만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홀든 콜빌트와 더불어 또 몇 주를, 아니 좋게 몇 달간은 제 뇌를 차지할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앵무새 죽이기. 원래 원제는 To Kill a Mockingbird 입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소설 제목의 앵무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앵무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장에 갇혀서 사람들의 말을 따라만 하는 parrot, 앵무새가 아니라 mockingbird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흉내집바귀라고 합니다. 소설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난 네가 뒤뜰에 나가 깡통이나 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새들도 쏘게 될 거야. 맞출 수만 있다면 어치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것을 하면 죄가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라는 한 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앵무새를 죽인다 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잼 그리고 스카우트, 이 둘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책의 화자는 스카웃이라는 6살 난 여자아이입니다. 잼은 그녀보다 4살이 많은 10살 배기로 스카웃의 오빠로 나옵니다. 책을 읽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의 리뷰를 검색하다가 덩달아서 이 책을 추천해주는 블로거들이 꽤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작품에 대한 평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 1960년 출간 직후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이듬해 하퍼리에게 플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 지금까지 40개 국어로 번역되어 4천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에서는 매년 1천만 부 이상씩 팔리고 있는 스테디 베스트셀러. 1991년 미국 국회 도서관 선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위. 1998년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2008년 소설 플레이.com 선정 영국인들이 꼽은 역사상 최고의 소설 1위. 대단하죠. 근데 책은 총 544페이지로 결코 가벼운 분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판과는 달리 초반부의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게 된 건지, 혹은 왜 제목은 앵무새 죽이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몰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작품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부 레들리에 대한 이야기고 2부에서 어쩌면 이 작품을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 레들리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는 중년 남자입니다. 공동체 활동이 강했던 1930년대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그런 존재에 대한, 지금도 그렇지만요, 아이들의 왕성한 호기심은 잼과 스카우트 그리고 딜이라는 친구는 방학마다 동네에 놀러오는 또래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셋은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꼬드겨 내자고 모종의 모략을 꾸밉니다. 당연히 작전은 보란듯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부터 부 레들리의 집 앞에 있는 나무의 구멍에 부 레들리로부터 조그마한 선물들이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잼 스카웃을 닮은 비누 조각 인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눈치챈 부 레들리의 형은 어느 날 나무 구멍을 시멘트로 막아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잼은 눈물을 흠뻑 흘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단순한 성장 소설로 읽히면서 그다지 큰 감회가 오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톰 로빈슨이라는 젊은 흑인 남성이 마이엘라라는 젊은 백인 여성을 강간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잼과 스카웃의 아버지인 에티커스 핀치는 변호사로서 톰 로빈슨이라는 흑인을 변호하게 됩니다. 당시 분위기에서 백인 남성이, 그것도 소문이 금방금방 퍼지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흑인을 변호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백인들은 핀치를 깜둥이 애인이라고 놀립니다. 그렇지만 핀치, 그러니까 아버지죠. 핀치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윤리관념이 아주 뚜렷한 인물입니다. 사건은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오직 양자간, 즉 피고와 옹고 간의 구두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당시 해당 주에서 강간은 사형이었습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인 셈이죠. 잼과 스카웃은 아버지 핀치의 변론을 듣게 되고 잼은 강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당사자인 마엘라의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과 마엘라의 아버지인 밥 유얼의 목격 진술 또한 어딘가 허점이 많다는 점을 눈치채고는 속으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신문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심의에 들어가고 핀치, 잼, 그리고 스카웃은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최종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잼의 예측과는 달리 톰은 유죄 선고를 받고 맙니다. 핀치는 낙담하면서도 상고심이 있으니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잼은 그때의 사건으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얼마 뒤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상고심 전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톰이 탈옥을 시도하다가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무려 17발의 총알이 그의 몸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스카웃의 영국 공연이 끝나고 밤길에 잼은 스카웃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보니 습격자는 밥 유얼, 마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감히 흑인을 변호하고 법정에서 자신과 딸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밥 유얼은 부엌칼에 복부를 찔려서 사망을 하고 잼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팔 하나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정신을 잃은 잼을 집까지 데려다 준 것은 그들이 그렇게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던 부 레들리 아저씨였습니다. 부 레들리는 스카웃에게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스카웃은 부 레들리를 그의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이후에 다시는 부 레들리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처음으로 부 레들리의 집 앞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소설 속에 그 생각에 잠긴 그 대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빠의 말이 정말 옳았습니다. 언젠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레들리 아저씨네 집 현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 되게 감동적이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밥 6월 사망의 진실은 잼이 일어나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카웃은 영국 복장을 머리에 둘러 쓰고 있어서 주위가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보안관은 이건 나무 둥치에 발이 넘어지면서 밥 6월이 본인이 가지고 온 부엌칼에 실수로 찔린 게 확실하다고 말했고 핀치는 그렇지 않다고 잼의 잘못일 수도 있으니 정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설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잼의 침상을 핀치가 지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좀 듣기만 해도 이야기의 요약을 듣기만 해도 좀 약간 인상적이지 않나요?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노예 12년, 2014년 작품이죠. 이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의 탈출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소설,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꽤 오래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찾아보니까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남부연합군이 패했고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날은 1865년 12월 18일이라고 합니다. 그 폐지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제가 폐지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흑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저자 하퍼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변호사였으며 실제로 아버지가 흑인을 변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은 이 하퍼리의 자전적 경험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소설의 편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좋기 11시간은 비행기를 타고 가볼 수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책 한 권만으로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가 왜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이 책을 꼽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고별 연설 한 부분에서 이 책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고려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미국 소설 속 위대한 인물 에티커스 핀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오바마가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문학의 영향력이 시대를 초월하고 전 지구적이라는 사실에 벅차 오르기까지 합니다. 간만에 인류의 공정, 박애 등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전 지구적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